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모두 모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는 역모를 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또 제작진이 또 한번 추대를 했나요? 추대? 뭐 추대라고 하면 좀 건방진 표현이고 하여튼 어쨌든 한번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그럼 뭐 이 기회에 이제 시멘트를 발라서 국권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한 분을 모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신 것 예, 같아요. 오른팔을 모셨나요? 지금 왼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왼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윤창룡입니다. 이게 주간전망대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정정하신 토론자분들께 계속 제가 누를 끼치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간에 개건 패밀리라고 좀 불러주시는 것만도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시는 안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자꾸 오시는 거. 아, 다음 네. 주에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인도 총선 결과 발표됐습니다. 이제 일명 모디노믹스로 인도 증시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자, 인도는 사실 지난해에 그 급격한 외화 유출의 루피아 같이 폭락하고 금융위기 직전까지 갔던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최근 총선 전후로 인도 주식과 외환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인도 증시하고 환율 동향을 차트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월간 차트인데 이게 실선이 루피아 환율이에요. 그래서 계속 상승 압력을 이제 최근에 받다가 상당폭 되돌림을 했고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계속 좀 주식시장 중심으로 유입이 되는 분위기인데 일단 이게 12년 말부터 이제 누적으로 해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주식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 자금은 작년 그 버냉키 의장 발언 때문에 좀 나갔다가 조금 그렇네요. 조금 들어오다가 다시 주춤하다가 또 이번에 정치 이슈 때문에 다시 채권 자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모디는 그 카스트 신분제에서 하위 계급 출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리 자리까지 올랐는데 경제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구자라트 주지사를 세 차례나 역임했다 하는데 그럼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디 총리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인도라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인구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에 있어서 장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어권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IT 기술도 상당히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실망감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 문제였어요. 이게 지방 분권화가 워낙 심하고 신분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경제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좀 힘을 써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방 분권화 사회다 보니까 재정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중앙에 여력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도는 경상국이 적자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외자가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데 외자를 좀 과거에 보니까는 주지사 시절에 많이 땡겨오더라. 그리고 또 이제 신분이 워낙 낮은 데서 출발해갖고 높은 데 갔었다 보니까는 인도의 신분제도에 있어서 좀 개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점들하고 잘 융합이 돼서 좀 발달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보통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치 이슈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인도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 이웃집에 네팔 분이 두 집이 살았어요. 근데 네팔도 인도하고 똑같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 집인데 두 집이 이제 카스트 신분이 정확하게 같지가 않아서 한 집이 더 높으니까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을 얻어 먹어도 안 되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번 투표에 여성하고 또 젊은 층이 많이 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뭐 아베노믹스 같은 그런 뭔가 강력한 그 정책을 좀 펴주지 않을까 젊은 층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2007년도에 이제 인도 그러면 친디아 그래서 차이나 인디아 이 합성어죠, 그죠? 신흥국 시장 열풍을 이끌었던 대표 주자였는데 최근 이제 세계 주요 전망 기관들이 인도 그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흥국 증시의 자금 유입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랠리가 사실 근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랠리를 가져오게 하는데 또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외채 많은 나라들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일단은 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었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저도 좀 신기한 게 작년 여름이었죠. 그 미국 뭐 테이퍼링 이슈 좀 강하게 나오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인도랑 인도네시아였거든요. 그때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보기에도 정말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슈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걸 보니까 인상이 그렇죠. 멀리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안도감을 좀 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선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좀 보니까 인도가 5월에 총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4월에 총선이 있었고 태국이 4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있고 나서 군부가 장악하면서 계엄령 내리고 8월이나 9월에 다시 재선거를 하겠다.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헝가리가 4월에 총선이 있었고요. 터키도 3월에 지방선거, 남아프리카가 4월에 그 총선, 그리고 콜롬비아가 5월에 뭐 대선이랑 총선이랑 같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신흥국 쪽에서 정치적인 이슈들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신흥국들한테는 이제 네. 시간을 벌어준 거고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 쌓였던 경상수지 적자 이런 문제들 조금 줄이고 외채도 좀 건전화시키고 이런 걸 이제 투자자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냐?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좀 대비를 하라 이런 그 시간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건들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엘니뇨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인플레 압력이 더 그렇죠. 커질 수가 있고 또 그 루피아 강세 때문에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인도에 대해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좋게 해석하면은 루피아 강세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다시 돌아서는 거는 뭐 그동안 워낙 급등했던 거에 따른 어느 정도 되돌립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친대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도나 동남아가 글로벌리 그래도 앞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데라고 보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쪽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 신흥국들의 가장 문제가 결국은 지 돈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국가다 보니까 해외 자본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지금 저금리 여건이 얘네들한테 많은 뭐 기회를 주고 이러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신흥국은 정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제도가 안정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고성장을 했었던 거고 중국이 자본주의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한동안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건 중국의 그 공산당이라는 그게 결국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딱딱하고 바로 내려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식물 경제 얼마나 부양을 할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효과가 얼마인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해볼 건 해본다 뭐 그런 유로존 지금 그 디플레이션 우려 나오고 있는데 뭐 배경이라 그러면 사실은 물가가 떨어지는 나라가 많기는 해요 유로존에서 어떤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일단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뭐 유로존이 일단은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게 결국 인구와 뭐 자본 스탁과 생산성인데 유로존도 지금 인구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과거에 냉전이 붕괴되면서 이제 동유럽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럽의 이제 저급 일자리를 저기 북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시키고 이랬었는데 이제 뭐 동유럽이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다 이제 물가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11% 12% 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가동률도 지금 뭐 상당히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 부채 조정을 계속 해야 되고 은행권들이 자본 확충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도 안 빌려주고 돈을 빌릴 주체들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 창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디플레이션 위험에 분명히 봉착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죠. 뭐 1, 4분기 유로존 성장률도 작년 4분기보다 일단 작년 4분기는 전기 대비 한 0.3% 성장했었는데 1, 4분기는 또 0.2%로 둔화가 되는 상황이고 물가 데이터는 이제 1% 밑에 있고 재정 취약국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디플레이션 공포에 있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글로벌 경제가 이제 디플레이션에 공동으로 막 빠져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막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역설적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요. 너무 낮아져서 올라가. 그러면 결국은 유럽 리스크 발생하고 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면은 그만큼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좋아진 면도 있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이렇지만은 사실 이제 신용도라는 건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이제 회사채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신용위험인데 기존에는 금융위기 전에는 유로존 전체가 이제 경상주의 적자국이었었습니다. 독일은 흑자국, PIIS는 미친 듯이 쓰다가 이제 적자가 났고 합치면 적자국이었는데 경상주의 적자라는 건 유로존 전체가 이제 결국 마이너스 국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에서 돈을 의존해서 쓰는 국가라는 거고 혹은 이제 내수가 뭐 버블에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내갖고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결국 유로존 국채가 유통이 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의존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면 독일도 흑자가 나고 PIIS도 뭐 어찌됐건 부채 문제 때문에 내수가 찌그러지고 긴축을 하다 보니까 PIIGS 제수사도 지금 경상주지가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내 총저축이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무 총저축이 플러스라는 건 민간 저축 더하기 정부 저축인데 재정이 적자이더라도 민간 저축을 통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신용위험이 좀 가신 건 분명히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PIIGS라는 말이 참 그렇게 말을 꼬이지 않고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놀랍네요. 네, 그렇게 숨도 안 쉬고요. 네. 네, 저러다가 숨 그러니까, 넘어가겠다는. 우리는 도저히 그게 나눠서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피그스. 피그스. 네, 예. 피그스. 뭐. 근데 그 국가들이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빠해가지고 우리가 돼지냐 뭐 이렇게 진짜 탐욕스럽냐.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발음이 똑같은데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걔도 그래서 이제 나왔군요. 그 P하고 G를 위치를 바꿔서 깁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깁스. 그래도 별로 기부스 뭐 이런 느낌인데 다쳐서 이렇게 뭐 칭칭 매고 있는 느낌이네요. 저물가 원인을 이제 뭐 인구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여서 오는 수요 부족 이런 거를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로존은 추가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 같은 것들을 이 유로화 환율을 이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그 같이 섞여 있다.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적인 절하, 그러니까 인터널 디밸류에이션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리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네가 만드는 물건을 환내에서 조정을 못하니까 물가 자체를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고 그렇죠, 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단위 노동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그 PX 국가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반에 유로존이 이제 폐쇄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나온 게 이제 차별화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만 경제가 뭐 좋고 뭐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차별화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화가 같이 쓰다 보니까 한계인 것 같고요. 어차피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유로화가 뭐 전혀 안 비쌀 수도 있는데 PIIGS 입장에서는 수출 가액 경쟁력이 올라오기에는 아직도 비싼 유로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여러 개 국가가 단일 통화를 쓰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임금을 통해서 이 수출 가액 경쟁력을 개선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 과거에 결국 통합돼 가지고 독일의 독일의 임금보다 PIIGS가 훨씬 더 임금이 빨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그랬죠. 상대 임금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었는데 반대로 독일이 임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PIIGS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동시에 진행되면 되는데 독일 역시나 임금에 있어서는 뭐 빨리 올리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요. 근데 이제 PIIGS가 오히려 깎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디플레이션 위험에 또 가중시키는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로존도 기준금리가 낮아요, 그죠? 네, 상당히 낮죠. 낮은 네. 편이고 돈을 돌게 하려고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 실무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 양적 완화하면은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줍니다만 양적 완화에서 꼭 성공한다는 보상은 없죠. 보장은 뭐 없죠. 일본도 예. 충분히 있고 유동성 함정이 예. 이미 빠졌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걱정하면서 일단은 미리 이제 소비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실물 경제를 돌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미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 있어서 여기서 금리를 조금 더 낮춘다라고 아니면 뭐 또 통화를 팽창을 한다라고 해서 뭐 돈은 이미 유로존도 LTRO 때문에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돈들이 돌릴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22로 예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실물 경제가 얼마나 부양을 할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다른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효과가 얼마인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해볼 건 해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있어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럽은 이제 직접 금융보다는 간접 금융의 그 비율이 높아서 뭐 미국처럼 국채나 MBS 사준다고 해서 바로 영향이 이렇게 막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래서 물론 이제 ECB가 인플레 나는 걸 워낙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구조적인 원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또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안 하는 그런 중앙은행도 이제 사실은 없지 않아 있죠.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상황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저는 그게 참 좀 의문시 되는 유럽 부분. 주가요. 예. 아니 물론 뭐 올해는 약간 스터디하긴 한데. 임금 깎아주면 기업한테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맞고 네. 그다음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영미식 맞아요. 자본주의하고 유럽식 자본주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어느 국가의 주가가 비싸다 많이 할 예. 때 매크로 입장에서는 뭐 그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그래서 어느 국가는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이 크다. 그럼 여기는 좀 버블인 것 같고, 아니면 싼 국가는 작다 이러기는 하는데 좀 태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영미식 자본주의는 기업은 대부분 공개를 했습니다. 상장을 그렇죠. 하기 IPO 때문에. 한다든지. 그래서 그 국가에 가보면 명목 GDP보다 시가총액이 커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시가총액이 명목 GDP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유럽식 자본주의로 가보면 작은 기업들은 가족기업 형태고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별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뭐 독일 명목 GDP가 3조 달러가 넘지만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폭삭 왔었을 때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작은 기업이 있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죽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작은 기업이 먼저 죽었을 것 같거든요. 바게인 파고나 제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죽었더라도 주식시장에 노이즈를 안 줬습니다. 어차피 상당히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대기업은 살아남았는데 큐가 안 늘어났더라도 마켓시어를 가져온 거죠. 중소기업 마켓시어를 가져온 거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 주가들 뭐 독일 주가들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기는 한 상황인데 어찌됐건 간에 보면은 뭐 미국은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하면서 유럽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PBR 그런 정도만 얘기하죠. 예, 이익이 올라왔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비용 측면에서 어닝이 난 부분도 있지만 마켓시어를 좀 뺏어온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드라기 총재가 1년 전에 양적 완화를 시행했더라면 자, 인플레이션 하락 그 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인 유로화 강세를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그런 의견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자, 유로화 레벨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유로화 레벨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 지난 10년간의 그 유로화 평균 환율 레벨이요. 1.339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유로가 99년에 이제 시작된 이후에 1.6달러까지 올라섰다가 일단은 이제 조정 받으면서 1.33 달러 정도 지금 10년간 가장 떨어졌을 때는 한 0.82 정도까지 떨어졌죠. 예, 그 최근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뭐 수합 베이시스도 많이 회복이 되고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 나고 이제 그다음에 주식 자금, 채권 자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유로 강세를 얘기할 것들은 참 많긴 한데 그 말씀하신 그 디플레 우려,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장도 그래서 그 IB들 중장기 전망을 보면요 거의 다 30 밑 쪽으로 많이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중장기 전망은. 근데 실제로 이게 보면 뭐 유럽이 미국처럼 국채 매입은 아니더라도 뭐 증권 S&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증권 매입도 했었고 커버드 본드도 매입을 했었고 LTR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오히려 유로화 가치는 바닥이었었거든요. 예, 오히려 나오고 나면 기대감 때문에 유로화는 또 오르고 이랬었었고 그래서
만약에 뭐 ECB가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해진다. 마냥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6월 달에 뭔가 액션을 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액션이 나오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유럽 금융시장은 나아질 거야? 아니면 경제도 나아질 거야? 이걸 반영하면 오히려 유로가 좀 강세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한유량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예.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이제 2001년도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FRB가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릴 때마다 시장에서는 이 내린 조치가 큰 그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경기 회복의 효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야 이제 그 경기 회복의 효과라는 게 원래 의도한 효과가 나오는데 너무 신뢰한 나머지 중앙은행의 조치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걸 다 순식간에 반영해서 강세로 가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럼 결국 경기가 언제 살아났느냐? 시장이 다 포기하고 약세로 가니까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범할 때가 이제 1999년에 제일 처음에 1유로화당 1달러가 아니라 1.17달러인가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뭐 처음에는 금융거래에서만 쓰고 장부거래에서만 쓰고 상거래에서는 안 썼고 상거래는 2002년부터까지 이제 썼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유로화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졌었다가 쓰면서 이제 뭐 유로화 가치 통용되는 국가도 많아지고 유로존도 더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기축통화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갔는데 금융위기 이전부터 2002년에서 제가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달러 유로 환율이 얼마 할 때 유로존 전체 경상수지가 빵이 되느냐 이게 그러면 유로에 적정한 환율이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1.3달러 중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1유로에 1.3달러 중반 정도면 뭐 그게 이제 유로존 전체로는 맞섰을 때 경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환율이었으니까 예,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싶긴 한데 물론 뭐 최근에는 그 환율에 있는데도 유로존의 경상수지가 엄청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채 문제 때문에 신흥국이 못 쓰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유로가 기축통화가 됐으니까는 과거에 처음에 출범했을 때 환율은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채무위기 발생하고 나서 유로화가 1.2만 깨지면은 뭔가 정책이 나오더라고요. 유럽에서 예,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 정도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균형 환율은 과거 데이터로 보면 한 1.3달러 중반 정도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인데 유로화는 강세로. 예, 주식시장도 지난해부터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이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오긴 나올까요? 그 6월 초에? 지금 뭐 경기 부양 시나리오 지금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독일 그 총재가 싫다고 얘기를 막 하던데요. 그래서 좀 뭐 5월달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나서 안 하면 진짜 통화 정책에 그러니까요. 일단 신뢰성이라는 게 무너지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정부도 안 믿고 중앙은행도 안 믿는데 거기까지 거짓말 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적어도 뭔가 뭐 가장 뭐 간단한 거라도 뭔가 액션을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 한번 보여줘야 된다. 간단한 거라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마이너스 예금 금리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지금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기준금리 0.25%인데 0% 낮추고 아니면 마이너스 예금금리 그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뭐 ABS 커버드 본드 매입이라든가 아니면은 LTR로 이게 2011년 11월 달하고 2012년 2월 달인가 해가지고 각각 한 5천억 유로씩 1조 유로 정도 했는데 그때가 만기가 3년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말하고 내년 초가 만기인데 물론 뭐 최근에 조기 상한 때문에 1조 유로 중에서 한 5천억 유로 정도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갚았는데 어차피 굴릴 데도 없다 보니까요. 0.5% 금리도 내기도 답답하니까 갚았는데 어찌됐건 아직도 못 갚는 애들이 많으니까 올해 만기가 되면 올해 또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또 롤오버. 부담이 되고. 은행들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본학충 이슈도 있고 뭐 바젤3도 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직 자본학충도 다 못한 상황에서는 유동성 위험까지 생기면 또 답답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액션까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얘기하는 건 미국처럼 이제 국채 매입까지 OMT였었죠. 사실은 간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OMT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재정이 통합되지 않은 국가인데 뭐 재정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재정 부담을 다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단계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임금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4, 4분기 한 초반 정도 되면 LTR로 이제 만기가 끝나니까 만기 연장을 하든 좀 더 해주든 아니면 거기다 뭐 커버드 본드 매입까지 얹이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운 좋으면 국채 매입하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미 좀 반영을 한 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임금 중립 정도로 그치면 그러니까 끝나면 그거는 다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문제인데 예. 그게 단계적으로 계속 네. 나온다면은 네. 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 지지는 해주겠죠. 뭐 받아. 근데 단계적으로 나올 걸 우리 윤창용 연구원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구상에서 유럽 쪽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이런 그런 게 사람들은 아마 이 정도 통밥은 다 굴리고 있어서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유로화 어떻게 보세요, 정승지 연구원? 일단 작년도 11월에 유로 달러 환율이 11월 전에 오를 때 ECB가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유로 달러 환율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에는 이미 뭐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한계는 있겠지만은 이제 올라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유로 달러 환율이 올라오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지수는 그래도 미미하게 조금 이제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미국도 계속 지금 뭐 금리 인상 시점이 한참 뒤에 있다 그런 얘기들 나오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뭐 말씀하셨듯이 뭐 중반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이제 등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원화는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원화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원화 강세 쪽으로.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달러 지수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시도를 하면 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6월, 5, 6월은 일단 뭐 수출이 잘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돈을 푼다는 느낌이 있으면 지금 외국인 자금 들어오듯이 주식 자금 조금 더 들어오면서 좀 이제 원화 강세 쪽으로 압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돈이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많이 감지되고 있는 건가요? 저기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 베팅한 자금들이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20원에서 당국이 좀 뭐 개입을 하면서 막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주춤하긴 한 것 같아요. 주식 시장 어떨까요? 지금 주식 시장은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뒤로 자꾸 밀리는 쪽으로 시장 기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죠? 미국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대한 전망치를 보니까 확률적으로 내년 하반? 6월 하반기 이럴 때도 보니까 0%나 0.25%에서 머물 거다라는 그렇게 베팅하는 확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저금리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다음에 유로존까지 이제 돈을 푼다. 그러면은 신흥국 증시에 훈풍이 분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뭐 중간중간에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미 최근에 4월, 5월 달에 뭐 한국 증시도 올라왔고 신흥국 증시도 좀 올라왔고 했던 것들이 이미 그걸 좀 반영을 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맨날 이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래야 막 될지 돈이 풀린데 모르겠는데 사실 마땅히 갈 데가 지금 네. 딱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완전 자산이건 경제건 다 양극화돼 있거든요. 예, 자산도 안전한 건 됐다 안전한 거, 예, 안전하지 않은 건 엄청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국 국채 같은 것들은 완전 쩌리 채권도 있고, 그렇죠. 예, 기업 채권들도 우리나라도 회사채 시장도 완전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있는데 돈은 안 돈다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돈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것부터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채권을 버블을 만들고 올해는 또 이제 ECB가 국채 매입해 준다라는 기대감 때문에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유럽 채권 시장이 최근에 또 뭐 일부 버블에 갔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그렇죠. 랠리를 보였었고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굉장히 예, 3% 밑으로도 빠지고 떨어지게 이랬었으니까 뭐 심지어 그리스 국채 금리도 6%까지 빠지고 이랬었으니까 이제 신용 위험이 다 없어진 거냐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미 좀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7월, 8월 돼가지고 신흥국 쪽에서 엘니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하면 신흥국들한테는 당장 물가 올라가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신흥국 위험이 또다시 재현될 수도 있고 그 시점에서 미국은 QE3는 어차피 올해 10월 정도는 종료될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3, 4분기에는 반대 현상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자산 가격 랠리가 잠시 보였던 것들이 부러지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늘의 그 전망의 어떤 가장 큰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반영이 된다. 오히려 그 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갈 때 반대로 갈 수 있다. 이런 그 굉장히 사실은 역발상이죠, 역발상. 예, 예.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거라면은 뭐 굳이 ECB가 돈 풀 거라고 다들 예상하면 그게 맞춰서 이미 행동을 했지. 돈 푸는 거 보고 나서 행동을 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올해도 원래 처음에는 QE 테이퍼링 하면은 미국 금리 오를 거라고 했는데 예, 예.
오히려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맞아요. 예, 알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주식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내 투자 기관들은 시가 평가해 보니까 주식 비중은 엄청나게 커졌었고 반대로 채권은 오히려 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맨날 수용만 받지 미국 재정 적자 줄어서 국채 신규 발행하는 물량 줄어드니까 공급은 더 빨리 줄어드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금리가 또 떨어졌는 게 지금 와서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때만 하더라도 또 반대로 다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자산이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나를 마치겠다고.